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 신문사 조재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4.15 총선이 18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강병원 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 은평구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예, 뭐 연신내 해군식장 둘째 아들 그런 누가 다 알고. 그렇지만 또 먼저 또 의원님 자기 본인 소개도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신내 해운식당 둘째 아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 뵈면은 제 이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바로 제 이름이 병원입니다. 근데 보통 병원이 아니고 병원 중에서 제일 강하고 센 병원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 의원님은 지난 20대 국회에 가서 막 공약도 많이 하시고 또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21대 공약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 좀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이제 재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은평구 을을 보면은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요. 관내에서 가장 학교가 많은 곳인데 정말 50년 넘은, 40년 넘은 오래된, 그래서 학교 시설이 낡은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런 학교들에 투자를 저는 전폭적으로 많이 해서 이 교육 환경을 혁신하는데 21대에 재선이 된다면은 많은 영향을 쏟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와 학부모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가련초가 50년이 넘은 학교거든요. 그럼 여기에 새롭게 교사를 개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가련초 운동장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넣어서 지역 주민들이나 상권에서도 함께 쓸 수 있게끔 하고, 네. 체육관도 지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은 한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낡은 학교가 새로운 학교가 되고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또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낡은 학교가 새로운 학교가 돼서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꼭 재선 의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생각인데요. 이제 다음 질문을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코로나19인데요.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서민과 중상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뭐 대리기사를 하시거나 무슨 그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히 더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전 국민이 다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위중위의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7일에는 우리 국회에서 11조 7천억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는 예산,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민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산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더 많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회의를 출범을 시키셨고 1차 회의, 그리고 2차 회의, 3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회의 때인가요? 그때는 민생과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한 패키지로 50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며칠 전에는 또 100조 원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그리고 안정시키고 삶을 지키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재정은 이럴 때 써야 된다. 국민의 삶과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궁금해하실 겁니다. 네. 저도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 정부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대책들을 제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재난 기본소득을 주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과 일상 그리고 이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실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국회에서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후반기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셨는데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면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초선으로서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2년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 국민의 행복을 지킬 좋은 법 무엇을 만들었나 돌이켜보면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이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행복할 권리를 키우기 위해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노동 관련 법들도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날 휴일법이라 그래서 유급휴일법이라 그래서 노조가 없는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쉬는 빨간 날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본인의 연차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큰 회사에 있거나 이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 곳에 계신 노동자들은 그런 날도 공무원과 똑같이 유급으로 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규모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빨간날 유급휴일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행복할 권리를 지킬 좋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큰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71년생인데요. 제 때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한 해 30만 명 태어나는 게 무너지고 30만 명도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 인구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30%를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혼자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는 곳이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많은 정책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혹시 재선에 기회를 주신다면은 기획재정위원회로 다시 일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문제, 그리고 이 고령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여전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양극화의 문제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고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선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또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선거운동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얘기는 꼭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다는 게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마 코로나 문제로 모든 분들이 힘듭니다. 아마 제 주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더 경제적인 피해도 크고 더 고통도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저는 서로 믿고 협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진단검사를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했던 것들, 그리고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관리했던 것들,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 방역체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조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믿으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실천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써주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걸어서 선별진료소를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전 세계가 칭찬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나,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힘을 잘 모아주고 계십니다.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시민의식으로 우리 코로나19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은평의 현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인데요. 은평광역자원센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로 우리 은평군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광역자원순환센터 부지를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같이 갔을 때 고향에 있는 정재호 국회의원과 함께 가서 봤고요. 이곳에 이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많은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재호 의원과 저는 2016년, 17년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체부지로 난지 물재생센터를 특정을 해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직접 이 부지에다가 이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2018년도에 국무조정실이 주재를 해서요. 서울시와 환경부와 은평구와 고양시가 대체부지를 찾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여러 차례 이 서울시, 환경부, 은평구, 고양시가 회의를 했지만 대체부지 논의가 이 지자체들 간에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의가 종결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은평 뉴타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은평 주민들 중에 이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반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지역에 좀 갈등 사안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처럼 우리 주민들 모두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모여서 이 갈등을 해소하고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갈등 해소기구가 만들어진다면은요 서울시하고 고양시는 참여하겠답니다. 네. 은평구 같은 경우도 2019년에 이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용역을 맡긴 적이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도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은평구에서도 이런 그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히 갖고 있거든요. 네. 이 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주민 대표가 참여하시고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한다라면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마 주민들께서도 이런 공식적인 기구에 참여해서 논의하는 못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의 갈등 사안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그 서울시와 그리고 고양시, 은평구 그리고 주민대표,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이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든다라면은 여기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네, 제가 이제 좀 아까 그 우리 지역의 이제 공약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우리 교육 환경들을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만이 공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렇게 찾고 싶은 은평, 찾기 쉬운 은평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연신내 물빛공원이 보면은 지금 GTX-A 공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GTX-A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고 23년 말이나 24년 6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연신내에서 강남 삼성까지 10분대 교통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현 총리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종로에 출마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후보까지도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해서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신분당선 연장선을 꼭 성공시켜서 이 찾기 쉬운 은평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교통도시 은평을 만들고요. 또 자연과 또 문화가 있는 은평으로 또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은평 같은 경우는 북한산이라고 하는 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간사와 한옥마을 그리고 국립항공문화관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이렇게 한문화 특구, 한문화 벨트를 만든다라 그러면 찾고 싶은 은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도시 은평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올해 1월 19일 날 이 옛날 고고원 자리에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를 이전하겠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까지 이 옛날 고고원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이 은평은 찾기 쉬운 그리고 찾고 싶은 은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강북 핵심 도시로 은평을 키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킬 좋은 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가난도 불의도 권력도 이 국민의 행복을 저는 짓밟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지역의 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과 그리고 교육과 자연과 문화를 챙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네.